이제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태양이 되고 싶다. 김일성의 태양이 지고 김정은의 태양이 뜨는 현상이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애국가의 삼천리 가사를 이 세상으로 바꿔버렸어. 애국가 가사를 바꿀 정도로 남북을 완전히 갈라서 가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태양은 김일성인데 근데 김정은이 태양이 되려고 한다고요. 이거 어떤 말이에요? 북한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일성이죠. 그렇죠.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북한이 전통적으로 태양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느냐? 김일성이 1994년에 죽고 이른바 3년상을 지나서 1997년에 북한이 뭘 제정을 하냐?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로 한다. 그리고 이른바 새로운 주체 연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은 주체 1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게 북한이 2024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북한 주체 연호로 따지면 올해가 주체 113년이 됩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주체 113년 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을 태양으로 지칭하고 주체 연호를 쓴다는 건 북한의 모든 것은 김일성한테 비롯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뜻깊은 명절 이런 정도로만 지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이런 통보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김일성을 태양으로 지칭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것처럼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태양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태양이 지고 김정은의 태양이 뜨는 현상이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그럼 김일성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볼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 네. 올해 5월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 간부들을 만드는 학교가 이제 새로 준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건물 외관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김정은 초상화가 같이 걸린 게 보였어요. 이 기존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린 건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김정은 초상화가 같이 걸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의 반열에 김정은이 올라섰다 이거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올해 6월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북한이 하는데 그때 간부들 복장을 보니까 북한 사람은 되게 이제 보면 왼쪽 이 가슴에 소위 배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차고 다니거든요. 빨간색에. 근데 이제 이 6월 전원회의 때 보니까 김정은 사진이 들어간 김정은 배지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북한에서 그걸 초상휘장 이렇게 부르는데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넘어서서 김정은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초상화가 제가 북한에는 곳곳에 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초상화에 원래 김정은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거의 걸려 있었죠. 정말요? 예. 이게 김정은 초상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조선중앙TV인가요? 어딘가에 이제 행사 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초상화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였고, 이제 올해 들어서 김정은 초상화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통치를 시작한 지가 그래도 시간이 좀 꽤 되지 않았나요? 2011년 말에 김정일이 죽고,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했죠. 그럼 벌써 3년 지난 건데 집권한 이후에는 왜 그런 자기 초상화를 그렇게 안 했었고 이제 벌써 한 3년 지났는데 지금은 왜 굳이 어쨌든 김정은이 이제 집권 이후에 자기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단계별로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서 20대 젊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모로 자기도 불안했을 거고 그다음에 군부도 휘어잡아야 되죠. 어쨌든 나이 많은 간부들 자기 발밑에 엎드리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았으니까 이제 급한 것들을 해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김정은의 세상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남은 것들을 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초상화 게재하는 거 그리고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김정은 생일이 아직 북한의 명절이 안 돼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뭐 태양절이나 광명성절이나 해서 북한의 최대 명절인데 김정은 생일이 1월 8일인데 1월 8일은 평일이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북한의 명절로 격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어쨌든 독재자라서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단계가 있군요. 예. 자, 북한이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게 지방 발전 정책이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가끔 미사일 발사했다, 뭐 대남 위협을 했다 이런 뉴스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북한 내에 가장 중점적인 김정은의 정책은 뭐냐?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 정책.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20승 10 정책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냐? 해마다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그러니까 옷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거를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나게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해마다 20개 시군에 공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하면 10년 지나면 200개 지역의 공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거의 전역에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이제 강력한 의지고,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20개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지어도 결국엔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 전달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 지방 공장 건설하라고 굉장히 강력히 독려를 하면서 그리고 공장은 중앙에서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 동원해서 지어줄게. 다만 운영은 지방의 행정 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공장 지어줬는데 운영 못해서 물건 못 만들어내면 죄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물건 못 만들어내면 니네 처벌 받을 거야라는 경고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원료 조달 방식도 정말 그 자연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뭐냐면, 이를테면, 지역마다 어떤 원료 조성림을 구성을 해서, 뭐, 수유나무, 피마주, 뭐, 이런 걸 심어라.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소위 기름작물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면 열매에서 기름이 수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름으로 비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비누 같은 걸 그렇게 만들고, 뭐 산에서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걸 따서 그런 걸로 음료수 만들고, 이제 종이 같은 것도 결국 펄프잖아요, 펄프.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되는 펄프림을 심어서 그걸로 종이 만들어라. 이렇게 소위 밭에 뭔가를 심어서 그걸로 다 생필품을 만들어라라는 게 북한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모범으로 삼는 경공업 공장이 강원도 김화군에 있는 소위 그 경공업 공장인데, 거기 제품 전시실에 가보면 뭐 음료수, 과자, 뭐 간장된장, 고추장도 있지만은 뭐 플라스틱 바가지도 있고 뭐 학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원료 조달 방식으로 보면 지금 김화군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생필품을 다 만들 수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분명히 다른 원료가 조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원료들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 공장 건설에다 그럼 최근에 가제가 더 부과됐다면서요? 최근에 김정은이 계속 현지 시설 다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20개 시군의 공장들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외관은 북한 말로는 한 8, 90% 완공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지으라고 했냐? 각 지역마다 큰 병원들 짓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보급센터 짓고, 양곡관리시설 지어라. 이런 것들까지 지어야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 과학기술 보급센터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화 시설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서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휴식도 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처럼 만들어라 라는 과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지금 김정은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 북한이 건물을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노동력은 위에서 지시하면 군인들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석회석을 많이 나기 때문에 시멘트 사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하고 사람 동원해서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이 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김정은이 공장뿐만 아니라 이것도 만들어 이것도 만들어 이것도 만들어 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 일선에 있는 간부들은 연말에 가서 이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여줄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보냈었는데 그게 몇 번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도 또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계속 왜 보내고 있는 거죠? 일단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에 몇 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이제 탈북자 단체를 유시한 몇몇 단체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뭐 1달러짜리도 넣고 뭐 쌀 조그만 봉지도 넣고 이런 것들 넣어서 보내는데 북한이 상당히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네. 어쨌든 북한 실상 알리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1달러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면 그걸 주운 사람이 신고하겠습니까? 갖다 쓰겠죠.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전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 그쳐지니까 그러면 남한도 당해봐라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이 부스러기 뭐 각종 쓰레기 이런 걸 넣어서 보내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 내용에서 북한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일부가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보낸 거 이제 떨어진 게 있잖아요. 네. 그 내용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뭐 양말 쪼가리, 마스크 쪼가리 다 해진 거 보내는데 양말을 몇 번째 기운 거, 그리고 뭐 마스크 쳐냈는데 이것도 계속 누더기처럼 기운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냄새나는 흙 같은 거, 뭐 퇴비 같은 거 넣어서 보낸 것 같은데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생충이 검출이 되고 또 거기 사람 유전자가 같이 검출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게 인분이란 얘기야, 인분. 그래서 인분에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북한이 기생충이 많은 나라죠. 북한 인분에 기생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비료가 부족하잖아요. 화학 비료가 부족하니까 되게 농촌에 비료를 뭘로 주냐면 사람들 인분을 모아서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인분으로 자라는 채소 이런 것들을 그냥 또 먹잖아요. 먹고 또 그 인분이 다시 비료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까지 재밌는 건 그 오물 중에 이를테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이런 글씨가 있는 게 가위로 잘라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목숨처럼 아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쓰레기 중에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이 잘려있는데? 이거 뭐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쓰레기 마련한다고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한테 쓰레기 내라 하면 이것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 체제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 우상화 문건을 훼손해서 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탈북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는 뭐 김일성, 김정일 굉장히 와 박수치고 이러지만 안 보이는 데 가서는 또 다 버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가 딸려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대북 학생기로 막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북 학생기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예. 북한이 지금 요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골치 아파하는 게 한류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외부 정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정책인데 확성기를 틀면 이 우리 확성기가 낮에는 한 10km, 한밤에는 20km 이상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전방 지역에 나와 있는 군인만 몇십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방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우리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남한 소식 듣잖아요. 그리고 남한 노래도 듣고 뭐 여러 가지를 들으면 북한이 정말 길 쓰고 말고려고는 하는 한류 차단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전방군인들의 사상을 이완시키는 이 확성기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20대, 30대 그래도 뭐 많을 테니까 그런 MZ 세대가 뭔가 좀 흔들리는 것들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이 있었죠. 그 탈북한 동기가 뭘지는 지금 아직도 뭐 세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확성기가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고요. 어쨌든 탈북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어쨌든 북한이 못 살고 그다음에 그 남한은 자유 세계고 생활 형편도 훨씬 낫고 이런 부분들을 북한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북한 노래 얼마나 재미없어요. 맨날 뭐 김정은 위대하다 이런 노래밖에 없는데 우리 남한 노래 얼마나 발랄하고 좋습니까? 이런 걸 듣다 보면 자연히 사상이 이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북한은 대북 학생기 방송은 그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면 사실 2015년도에 이른바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뭐 굉장히 혐악한 국면까지 갔었죠. 그래서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의 고위 당국자가 그냥 밤을 새가면서 회담을 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이 회담장에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게 확성기 중단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확성기가 북한한테 아프다는 건데 요즘 국면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가 확성기를 전면적으로 틀고 있거든요. 왜 뭘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최근에 북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지난해 말에
이제 소위 노동당 전원회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하면서 남북을 완전히 두 개의 나라도 단절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확성기 중단시킨다고 협상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성기를 중단시키려면 협상을 해서 단판을 져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정책으로 남한과 협상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속으로는 골치를 썩이면서 방해 전파 정도 쏘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서도 학성기를 쏴서 그걸 뭐 중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북한도 확성기를 틀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확성기가 남한 군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트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북한은 출력도 약해서 우리한테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전달된다고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북한 확성기 들고 와 북한 체제 훌륭하네 저기 가겠다 이런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확성기를 트는 목적은 네. 절출력으로 우 이런 소리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 트는데 자기네가 절출력으로 트면 북한 군인들이 듣는데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군인들이 못 듣게 하는 목적으로 확성기를 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한국과 통일 지우개에 들어갔다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북한이 지난해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걸 개최를 했는데 당시 김정은이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을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정책을 피고 있어요. 뭐 남북 간에 그동안에 유일한 육로 통로가 경의선 동해선 도로였는데 거기에 뭐 지뢰를 다시 설치하고 철로가 깔려있을 때 철로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동족 화해 뭐 통일 이런 얘기 쓰지 말라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완전히 남북을 갈라치는 정책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는 여러 가지 좀 관측과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하는 게 더 이상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남한과 관계를 하면서 남한의 문화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이 굉장히 이완되고 있어요. 북한은 청소년들을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서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 내가 총폭탄이 돼서 죽겠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 문화 보고 남한 노래 듣고 남한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를 가져가는 게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남한과 관계를 했을 때 이득은 그래도 남북 관계가 됐을 때 가끔가다 남한이 뭐 식량 지원도 해주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관계를 유지할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사실 북한에게 남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회의감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아시지만 남북 관계를 잘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정상화되지 못했느냐?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그래도 우리가 국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유엔 제재를 거슬러 가면서 남북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관계가 진전된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경험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남한에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얻어갈 거는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얻어갈 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하면 한류 때문에 부담만 되는데 얻어갈 건 없고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남북을 완전히 두 국가로 갈라서 가자. 이런 쪽의 정책적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자기들 애국가 가사까지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갈라가자라고 하면서 북한이 애국가 가사를 바꿨어요. 이제 애국가가 우리가 애국가가 있지만 북한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노래입니다. 북한 애국가 1절이 이런 식으로 가요. 아침은 비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풍부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삼천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남북을 두 국가로 가른다고 하면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국가의 삼천리 가사를 이세상으로 바꿔버렸어. 근데 우리가 보면 애국가라는 건 국가의 고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애국가 가사를 바꾼다? 아무리 독재국가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 진짜 북한이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애국가 가사를 바꿀 정도로 남북을 완전히 갈라서 가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를 맺었다가는 북한의 그 세습 통치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겠네. 네, 그렇겠죠.